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쯤에서 속리산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한번 나와 주실까요? 속리산 안녕하세요. 일본 분들 와 계시죠? 민나산 곤니치와 예, 일본 분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한번 나와 주실래요? 경주 안녕하세요. 아우, 경주 분들 많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 대명 디저트 나와 주실래요? 대명 디저트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앉았네요. 명량이란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두 말씀을 하셨는데, 상유시비라는 말과 금신전선 상유시비라는 말과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인데, 앞에 있는 말 금신전선 상유시비 요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아마 지금 지구상에 대한민국, 한민족 요것은 없을지도 몰라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수군을 해체 않으시고 명량에서 이기는 바람에 조선이란 나라가 살아남았고 한민족이란 결의가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100%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필사즉생 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죽기 살기로 하면 산다. 죽기 살기로 필사즉생 죽기 살기로 하면 죽음을 내가 반드시 죽겠다고 하면 곧 산다. 마찬가지로 필생즉사 그랬거든요. 내가 살겠다고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난중일기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병법에 의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병법에 의하면 그렇게 충북원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병법에 이 말이 있다 그 말이겠죠. 예, 오자병법에가 이 말이 있습니다. 오자병법에가 필사즉생 오자병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행생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사는데 요행히 살아볼까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 말씀을 명량해전 하루 전에 부하들에게 정신교육을 하시면서 더 강하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요 정신혼화가 사실은 또 병사들을, 우리 장졸들을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이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만 명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만났는데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죽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살아요. 그런데 요행이 어떻게 요행이 직급을 올라가서 돈을 벌어볼까 한 사람은 다 패가망신해가지고 다 나갔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 사업은 객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 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거기서 나온 과실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은 갖추고 있는데 자기 주체적인 조건,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애터미 사업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체적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하는 것을 먼저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는 진입의 자유가 있습니다. 진입의 자유.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즉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시시한 사업이구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입비가 없고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귀중한 건데 공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기, 햇볕, 이거 공짜예요. 공짜인데 공짜니까 중요하지 않다. 나는 공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숨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아요. 공짜라. 이것을 자유재라고 그러는데 자유재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해요.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을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자유재입니다. 자기 자유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은 자유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공무원이 됐건 기업이 됐건 또는 심지어는 친목단체까지도 그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필요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이 있다고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조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묘하게도 자유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시시한 사업이겠거니 또는 스몰 비즈니스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건 빅 비즈니스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비즈니스가 어떻게 스몰 비즈니스 또는 사소한 사업입니까? 빅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땀을 투입하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결코 어떤 행생즉사 요행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어요.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자기 땀은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파트너들 잘 조정해가지고 자기는 딴 일 하면서 요행이 돈 좀 벌어볼까? 그거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회사가 사기치고 좋지도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판다면은 그 순간에 당장 그만두는 게 좋아요. 그런 회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온 게 사기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그 뉴스를 보면은 사기친 놈보다 사기 당한 놈이 훨씬 대가리가 나빠. 미안합니다. 머리님이 나빠. 그거 보면 사기라는 걸 뻔한데 사기에 속는 이유는 4대 악, 저는 4대 악이라고 그러는 4대 악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악이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지가 두 번째 악하고 결합합니다. 욕심하고 결합해요. 욕심. 그래가지고 그 욕심이 무지하고 결합하니까 용산 무슨 빌딩 밑에 일제가 도망가면서 묻어놓은 몇 조의 금괴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데 그거 팔면 1억만 투자하면 당장 몇 달 후에 10억이 나오니까 투자해라. 그걸 투자하는 미친놈이 있어. 어떻게 빌딩 밑에 몇 조원의 금괴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 친구한테 그런 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금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몇 군데를 정했어. 그리고 저쪽 경상도 어디 가면 또 한 군데가 있다나? 그런데 그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엊그제도 그 사기 사건 하나 나왔죠? 나 그 사기 사건을 보고 나 이거 하품이 나오더라고. 어떤 놈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자기가 세계 지하경제기구 총재라고. 어떻게 지하경제기구 총재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12억을 해자하셨더라고. 12억을. 그런데 세계 지하경제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인터넷만 한번 두드려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지 욕심 플러스 세 번째 악이 게으름이에요. 확인도 안 해봤어. 확인도. 게으름. 그래놓고 잘못되면 핑계를 대. 그 핑계까지 네 가지가 4대 악이야. 무지한 데다가 욕심까지 결합해가지고 게을러. 확인도 안 해봐. 그래놓고 나무 핑계 대. 자,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그 무지를 이기고, 무지는 지식의 양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코 지식의 양 가지고 무지하다 유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식의 양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바닷속의 물방울에 불과해. 바로 뉴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물방울인데 세상의 지식은 바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 그 사람이 무지하냐 유지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세계의 고전, 특히 논어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그게 기록이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톨스토이도 그 말을 또 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것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욕심하고 결합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 오늘 일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아실 거예요. 지인자 지. 한자에서 고전에서 인,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어떻다? 지혜로운 일이고 지혜롭다. 이건 지혜지자예요.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혜롭다. 스폰서가 파트너 알기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그 속사람 알기 힘들어요. 10길 물속은 아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또 파트너가 스폰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상대방을 알아야 상대방에게 맞는 행동 또는 조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하고 제자하고 하는 문답이 다 문답으로 돼 있는데, 공자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의 나이, 그 다음에 이 학문 수준, 성격에 따라서 대답이 전부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자지자명. 나를 아는 사람은 어떻다? 현명한 사람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를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를 아는 사람. 손자병법에 무슨 말이 가장 유명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알고 애터미를 알면 100번 사업을 해도 위태롭지 않다. 이긴다. 성공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승인자 유력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승인자 유력. 다른 사람을 이기려면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데 자승자 강 그랬어요. 나를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 자승자 강. 나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신을 이기고 철저하고 계급장 떼고 낮아지고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게 자기를 이기는 건데 이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하면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 말이 있어요. 도덕경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남을 알고 나를 알고 상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법이 있는데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 자, 애터미에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마케팅 프레임이라든지 절제대품, 절대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자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이기는 사람, 자승장악, 즉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여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이 총량적 개념이 성장을 하는데 점점 지식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경제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 문제이고 또 하나는 소득분배 문제예요. 소득분배. 오늘 이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은 피케티라고 하는 파리 경제대학 교수가 쓴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것은 거기 나온 내용 결론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은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부모로부터 노동밖에 몸뚱아리밖에 물려받지 못한 자는 점점 가난뱅이가 될 것이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저런 유럽에서는 벌써 몇 개월 전에 야단이 나가지고 토론을 하고 난리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야 알아가지고 오늘 토론을 한대. 신라 호텔에서 피케티 교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이 틀렸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틀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을 써서 세계에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 그러면 자본을 가져야만 되는데 다행히도 지식정보화 시대의 자본의 개념은 확대됐어요. 과거에는 경제자본, 돈, 부동산, 우리 같으면 아파트, 로열티 받는 어떤 특허권, 그리고 저작권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유가증권, 요것이 자본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다행히 우리 서민이 살 수 있도록 자본의 개념이 확실히 확대됐어요. 그런 경제자본 말고 사회자본, 문화자본, 매력자본, 상징자본 등등 이런 자본의 개념이 많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자본을 갖지 못하면 피케티의 결론대로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해요. 그건 정부가 해주면 되는데, 정부가 공적 소득 이전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돼. 정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 상태가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다 해주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최근 OECD에서 뭘 발표를 했냐 하면은 OECD 관심이 뭐냐 하면은 임금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벌고 그러면 정부가 얼마를 보조해 주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씁니다. 하나는 시장임금이라는 개념을 써요. 시장임금 마켓 웨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르신이 살아가시는데 시장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임금이 있고, 어디 가서 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이나 자유업을 하면은 매월 판매해서 얻는 이득이 있을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서 렌트, 임대료가 나올 거고,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서 로얄티가 나올 거고,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은 거기서 이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오면 그것이 자기가 시장을 통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임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장을 통해서 번 돈, 요거예요. 그럼 요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은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당 국민이나 해당 시민에게 일정액 공적 이전을 해주거나 또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걸 사회임금이라고 합니다. 사회임금, 소셜 웨이지. 요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시장을 통해서 벌지 않았는데 내 소득으로 되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서비스라든가 의료보험. 큰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에서 충당되고 자기 개인 부담은 몇 %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사회가, 국가가 의료보험 서비스로 내 생활을 보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이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내 가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요 사회임금이 대단히 높다면은 내가 은퇴해서 노후에 시장임금을 벌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이걸 소위 복지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통계를 최근에 OECD가 느닷없이 발표를 했어요. 각 국가가 그 국민이 살아가는데 스스로 얼마를 벌어야 되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얼마를 보조해 주는가, 돈으로 따져가지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꼴찌. 그것도 아주 형편없는 꼴찌. 사회임금이 12.9%, 나머지 87.1%가 시장임금. 다시 말하면 은퇴 후에, 노후에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제공해주는 공적 이전과 서비스는 12만 9천 원인데 네가 87만 1천 원을 벌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스스로 벌지 않으면 이제 굶어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또 하나 통계를 또 발표했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층, 빈곤이 몇 %인가? 이건 또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해가지고 45약 46%. 노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46%가 절대 빈곤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요게 너무 적어. 요게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빈곤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원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정부가 해주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이 안 돼. 재정이 안 돼요. 재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려가지고는 생일 때 잘 먹으려고 한 달 굶었더니 죽더라고.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잡이 괜찮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5%밖에 되질 않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이건 괜찮네 하는 일자리는요 5%밖에 되질 않아요. 나머지는 안 괜찮은 일자리예요. 소득도 작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안 그러면 비정규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스몰 비즈니스나 하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큰 착각. 여기서 벗어나시기 위해서는 이 애터미 사업은 상속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파트너들과 휴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셜 웨이지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 연금과 펜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고 필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던 필사즉생,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순신 장군의 장계에 그게 있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선조 임금께 올린 장계, 선조 임금께서 이야 배 12척 가지고 저쪽은 1000척인데 수군, 우리가 해군이요. 해군 120명 남았거든. 저쪽은 5만 명, 10만 명 그렇게 되는데 차라리 그거 해체하고 육군으로 붙어라.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보성 등량에서 장계를 써서 올리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사옵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의 뭐예요? 정신력이죠. 정신력. 그 한마디예요. 그 한마디가 민족을 살린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사옵니다. 그리고 명량대첩 하루 전에 부하들에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 살기로 싸우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장이신 분,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은 바로 집안을 살려야 되고, 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집안이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면은 내가 이 집안을 살리겠다는 이 정신력, 이게 태도인데, 태도, 애티튜드, 요것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자, 동심, 동덕은 one heart and one practice. 그러니까 동심은 알죠? 같은 마음이에요. 덕은, 여기 덕은 행동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행동.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을 하다. 덕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독성이라든가 또는 형이상학적 어떤 성격, 그걸 가지고 덕이라고 하잖아요. 덕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남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진짜 사랑한지를 몰라요.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사랑한다고 해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덕이라는 것도 상대방의 내 손해를 무릅쓰고 베풀 때, 아, 저분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맨날 말만 좋게 하는 걸 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심동덕은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에요. 이런 식으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와다쿠시아 떼끼로 아는 행정, I can do it. 요거예요. 이게 청춘이니까 요 네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나는 청춘이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해낼 수 있다, I can do 또는 you can do. 내 가능성을 믿고, believe in possibility, 가능성을 믿고 요 희망, 드림, 꿈을 쫓아서 가면은 아마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바로 자본 문제인데, 바로 피케티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본을 가진 자가 돈을 번다. 그러면 다행인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서 자본의 개념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확대됐어요. 오늘 지금 신라호텔에서 토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파리 경제대학의 파리 이코노믹 스쿨의 피케티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란 책을 가지고 그 테마로 지금 오늘 토론이 계속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준 게, 피케티가 무슨 책상머리에 앉아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무려 세계에 지금 리딩 국가라고 하는 20여 개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20여 개 국가의 지난 200년, 1700년 이후에 300년 또는 2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본을 가진 자가 노동밖에 가진 자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산이 늘어났더라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촉진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요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이게 무려 영어판을 전 사봤는데 무려 700페이지가 되는 아주 방대한 경제학 서적인데 이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미국 국민들이 사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곧 번역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재미없고 흥미대가리가 없는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이. 여기서도 1%대 99%가 나옵니다. 1%의 부자가 소득의 99%를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다음. 자본주의 경제학의 분배 이론은 요거였어요. 요거였습니다. 사이먼 쿠지는 1971년에 노벨상 받은 분인데,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소득의 불평등도가 점점 불평등해진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점점 평등해진다는 게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학의 정통 이론으로 받아들였는데, 피케티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느냐? 그러면 사이먼 쿠지넷 교수가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 거짓말했냐? 거짓말이 아니고 이분이 1955년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55년 발표했다는 것은 언제 데이터냐 하면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데이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는요, 전쟁하느라고 자본이 다 때려 부서졌어. 다 때려 부서지고 부자들에게 전후 복구를 하느라고 세금이 엄청나게 매겨졌어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통계적으로 밝힌 거예요. 무려 300년간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학자들, 이거 노벨상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피케티의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맞다. 이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 이분은 이제 맹큐라고 하는 하버드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피케티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다. 하버드대학 총장 한 분인데 피케티가 틀렸다. 이분은 지금 작년에 노벨상 받은 분인데 통계 분석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러나 대안이 좀 허술하다. 그 대안은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 거고, 신문도 찬성하는 신문, 반대하는 신문으로 드글드글해. 전 세계가. 근데 이제서 우리 이 사회에서는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예요. 1%대 99%.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월가를 지배하라고 난리죠. 이거 영국 폭동이고, 영국과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이고 소득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를 지배하라고 이 난린 것은 바로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너무 심하다는 걸 나타냅니다. 한국 노인들 비참하죠.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은퇴한 연령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 나이까지 일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는 먹고 살 수 없다 하는 나라예요. 멕시코는 농업국가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71.1세까지 일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살기 어렵다. 왜? 아까 지금 1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공적 이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시장 임금을 얻지 않으면 결국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일본과 미국이 사회보장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가 복지국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사회 임금이 있죠. 북유럽은 거의 50%에 접근해요. 50%가 넘는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정부가 50만 원을 대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만 은행 예금 조그만 있고 자식들이 조금 보조해주면 그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12만 9천 원 해주고 나머지 87만 1천 원을 네가 써라. 네가 알아서 벌어라. 이렇게 돼버리면 공공할 수밖에 없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빈곤율. OECD에서 발표한 거예요. 미국,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 일본도 4명 중에 한 사람은, 노인 한 사람은 빈곤이라는 거예요. 빈곤. 저 나라들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데 소셜 웨이지가 작아요. 두 나라도 만만치. 그러니까 자기가 소셜 웨이지를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국이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별로 없어요. 정부가 보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또 어제 또 발표하대. 세계 자살률 1위 한국.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면요, 자살하는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35%가 경제적 빈곤이에요. 35%가 경제적 빈곤. 나머지 또 35%가 뭐냐 하면은 질병이에요. 질병. 근데 그 질병이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뭐라는 얘기예요?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자살해요. 그런데 이 빈곤이 나이가 자시면 자실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75세 이상이 요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자살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살 수가 없어.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걸 정부가 잘못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돈이 없어, 정부도.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네,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이제 그럼 자본을 가져야 돼. 자본을 가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요. 요 자본하고 누가 생산성이 높아요?
요 사람이 더 높아. 더 많이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바퀴 2개보다 요 큰 선수레가. 그 다음에 요 차하고 요 차하고 어때요? 요 차가 자본 지배력도가 높아요. 더 많이 싣고 가. 생산성이 높아. 삽으로 시멘트 하는 거하고 레미콘하고 어떤 것이 생산성이 높냐고. 마찬가지. 요 지게하고 지게차하고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자본을 갖자 그런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그러면 어떤 자본을 축적해야 되나? 자, 자본에는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축적하려고 하는 자본은 경제 자본입니다. 경제 자본은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땅이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금덩어리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가 어떤 지분이라든가 또는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또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면 이게 경제자본이에요. 내가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 소득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궁극적으로 갖고 싶은데 그게 없어요. 왜?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를 못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열심히 일했지만은 그걸 모으기 위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부동산을 사고 상가를 사고 어디 땅을 사고 그러려고 했지만은 마음만 있었지 돈이 안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자본이 없는데 피케티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경제 자본이 없이도 축적할 수 있는 자본이 있고 그 자본을 축적하면 소득이 생긴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게 사회자본이에요, 사회자본. 바로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사회자본은 인간과 인간관계예요. 과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기구와 그 다음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에 원조만 해주면 후진국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느냐? 2차 대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엄청난 폭격으로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바로 마샬 플랜에 의해서 유럽에 엄청난 원조를 해주니까 미국이 원조를 해주니까 독일 경제가 그대로 살아나 버리고 지금 세계 제3위의 경제 대국이 돼버렸어요. 영국도 살아나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과 유엔 기구에서는 지금 후진국도 경제 원조만 해주면 경제가 살아나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지금도 중남미라든가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프리카는 엉망진창이에요. 절대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그 사회는 사회자본이 없다. 사회자본이 없이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이 없다. 소셜 캐피탈은 게 뭐냐? 신뢰, 규범, 근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연결망입니다. 네트워크를 사회자본이라고 해요.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가 생산성이 있으려면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신뢰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다 네트워크 가지고 있어요. 내 사위, 내 딸, 우리 고모, 우리 친인척 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사회적 질이 어떻게 되느냐. 그 소셜 연결망에, 사회 연결망에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냐 돈이 안 생기는 네트워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라는 게 연결망이잖아요. 스폰서와 파트너로 연결된 연결망, 이게 자본이라니까요. 이 자본의 사이즈가 크고 퀄리티가 높으면 소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되면은 그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떨어져 버려요. 절대로 그 네트워크는 그 사회자본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사회자본을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온 말인데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18세기 중엽에 19세기 중엽에 왜
같은 이민 국가인데 미국은 선진국이 되고 남미는 그렇게 안 되느냐? 그 개념을 정립하면서 미국은 사회자본이 있다. 이렇게. 사회자본이 있다. 뭐예요? 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상호 믿을 수 있는 신뢰. 요게 자본이다. 요게 자본이다. 요게 자원이 많다고 자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이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이어진 휴먼 네트워크, 이게 사회 자본이에요. 이게 자본이라고요. 이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이 자기 소득을 높이는 길이에요. 나 혼자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 이 연결망, 이 연결망을 이어주는 게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 신뢰가 깨지면 그 연결망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자본이 와해돼버립니다. 여기 이제 동심동덕은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하면은 스폰서와 파트너가 반드시 성공해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내 파트너를 어떤 사람이 유인해가지고 떼갔는데 요 떼간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그냥 장문의 편지를 써서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보내. 그러면 누가 이런 나쁜 짓을 했나 하고 보면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 하면 돼지클럽이야. 등록만 해놓고 자기는 딴 일하고 있어. 왜냐하면 등록만 해놓고 딴 일한다는 것은 뭐예요? 밑에 파트너들이 열심히 뛰어서 내 소득이 되면 나는 꼭 먹고 알 먹고 나는 딴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밑에 파트너들이 요 스폰서를 얼굴을 모를 정도로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파트너들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니까 딴 데로 가. 그러니까는 언젠가 알아가지고 난리를 쳐. 어떤 XX가 유인해 갔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돼지클럽이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파트너가 어디로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갔겠냐. 오죽했으면. 그건 이심이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그 라인이 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동심동덕이어야 돼. 이 말은 이 서경이라고 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치면서, 그때 주왕의 군대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수도 많고 주왕의 군대는 3,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올라갔던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부하들에게 한 얘기가 저쪽의 군대는 많고 강하다. 그러나 이심이덕이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고, 우리의 군대는 3,000밖에 안 되고 수는 적지만 우리는 동심동덕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이긴다. 바로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겨서 주나라를 창건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나온 말들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도탄에 빠진다.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 도탄에 빠진다. 이 말은 상나라 이 주왕이 이제 달기라는 미녀를 구해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하면서 놀아. 그러니까 충신들이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숯불을 펴가지고 그 위로 이 구리 이 바를 걸쳐. 구리 이 기둥에다 기름을 칠해. 그래가지고 자기를 반대한 놈은 구리 기둥을 타고 그쪽을 건너가게 해. 그럼 어떻게 되나? 밑에는 숯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어. 그 밑에 떨어져 죽어요. 도탄이에요. 그게 도탄. 그게 도탄에 빠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 이제 전투 얘기를 한 예를 드는데요. 왜 동심동덕과 이심이덕을 전투 얘기를 들려고 하느냐 하면은 비즈니스는 전투입니다. 비즈니스는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예요. 전투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비즈니스에 지면은 기업이 망하고 개인이 망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전쟁에서 또는 병법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비즈니스에 활용이 된다고요. 우리 손자병법 있죠. 손자병법은 영어로 수십 권이 번역이 돼 여러 개로 번역이 됐어요. 번역이 됐는데 전부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은 비즈니스맨들이 봐요. 기업의 CEO들이 손자병법을 본다고요. 저번에 지혜 회장 같은 경우도 손자병법에서 받은 영감이 대단히 크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병법은 오늘날 비즈니스에 인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왜 하나만 번역하면 되지 수십 권이 번역이 되느냐? 한자 그 당시에 종이가 없던 시대예요. 죽간에다 썼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뜻이 달라져. 그런데 그 해석마다 그 많은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번역이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서 든 예는 탄넨베르크 전투인데요. 1차 대전 때 이야기입니다. 1차 대전이 1914년에 일어나는데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주축이 되고 그다음에 동맹국은 오스트리아 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독일 제국, 오스만 터키 제국이 한 팀이 돼서 전 세계가 맞붙어 싸운 게 바로 제1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독일이 있어요. 독일이 있는데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적국이에요. 적국이니까 만약에 독일 입장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양쪽에서 협공을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독일은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 신속하게 프랑스를 격파하고 서부전선의 병력을 러시아로 돌려서 러시아군을 격파한다. 이 전략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동원이 신속하게 되는데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원이 늦고 그다음에 이쪽에 러시아의 도로망과 철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러시아는 동원이 늦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 프랑스를 신속하게 격파해버리고 러시아를 격파하자. 이 전략을 택했다고요. 그래서 동부전선에 있는 독일군을 전부 다 서부전선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동부전선이 텅텅 비게 돼 있어요. 일개 군, 독일군 제8군만 여기다 놔두고 전부 이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걸 알고 러시아한테 빨리 동원을 해서 동부전선을 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독일은 깜짝 놀랐어요. 예,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1차 대전의 주역이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 참모총장 몰트케, 그리고 이 제8군 사령관 프리트비츠 대장, 그 다음에 여기 힌덴부르크 원수, 로덴도르프 장군, 호프만 중령,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역입니다. 예, 이게 러시아 측입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 치린스키, 예, 북서 집단군 사령관, 제1군 사령관 레넨캄프, 제2군 사령관 삼소노프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하도 빨리 동원을 해버리니까 독일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 독일 제8군이 지키고 있어요. 8군은 병력이 11개 사단, 기병 사단 1개 그 정도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서부전선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러시아가 갑자기 한 4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30개 사단, 그 다음에 8개 기병 사단으로 진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쪽에 레넨캄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제1군, 1군이 제8군을 견제하면서 제2군, 삼소노프 장군이 지휘하는 제2군이 독일군 후방으로 우회해가지고 포위 공격에서 독일군 8군을 괴멸시킨다. 이거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독일군 프리츠비트 장군이 그 사람은 겁쟁이야. 이게 우리 후퇴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몰트케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니까 몰트케 참모총장은 즉각 사령관을 해임하고 집에서 낚시질하고 계시던 힌덴부르크 67세 힌덴부르크 원수를 사령관으로 등용하고 그 참모장에 로덴도르프 장군을 기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 제2군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거든. 큰일 났어. 로덴도르프 장군이 이제 하도 바쁘니까 명령을 받고 힌덴부르크 원수에게 보고도 안 하고 군단 기동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있는 군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제2군을 격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었어. 시간이 늦어서 기차역에 가보니까 자기 작전 계획대로 이미 독일군 군단이 기차로 요 제2군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누가 했나 봤더니 작전참모 호프만 중령이 벌써 2일 전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여기 러시아 제1군 앞에는 일개 기병사단 하나만 놔두고 군대가 많은 것처럼 해놓고 나머지 전부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러시아 제2군을 포위해서 경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호프만 중령이 생각했던 거나 루덴도르프 장군이 생각했던 거나 힌덴도르프 원수가 생각했던 거나 생각이 똑같았어요.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쪽에 제8군을 빼서 제2군을 격파하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그래가지고 요 사령관인 삼선호프 장군은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자살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 제2군이 괴멸돼 버렸어요. 그런 다음 독일군은 다시 요 마주리안 호수라고 있는데 이 호수에서 제1군을 또 격파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독일군 장성들은 동심동덕이었어요. 아, 지금 러시아의 병력으로 보건대 제8군 하나 가지고는 잘못하면 우리가 포위돼서 괴멸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빼가지고 각계격파 제2군을 먼저 격파하고 나머지 병력으로 2군을 격파한 다음에 제1군을 격파하자. 이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만일에 2군이 이렇게 진격하고 있는데 요 1군 레넨캄프가 지휘하는 1군은 뭐하고 있었냐? 거기 놀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이걸 가장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레넨캄프 장군과 삼선호프 장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협조를 한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제8군이 2군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동안에 러시아 1군이 그 뒤를 쳐버리면 독일군 8군은 괴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레넨캄프 장군과 삼선호프 장군이 협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그런데 호프만 중령은 둘이 협조를 안 할 것이다. 여기에 도박을 해요. 여기에 베팅을 했어요. 물건 사는데 베팅한 게 아니고 여기에 베팅을 했어. 둘이 협조를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서로 안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거기다 베팅을 한 거예요. 과연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 여기서 제2군이 괴멸당하고 있는데 레넨캄프에 제1군 놀고 있었어. 거기서 놀고 있었다고.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그럼 왜 호프만 중령이 둘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가? 레넨캄프 장군과 삼선호프 장군은 러일 전쟁 들어보셨죠? 일본과 전쟁 때 만주에서 기병사단장이었어요. 기병사단장인데 그때도 삼선호프 장군은 그쪽에 일본군이 석탄을 못 가져가도록 석탄 광산을 지키는 게 삼선호프 장군의 기병사단의 임무였고, 레넨캄프 장군의 기병사단은 삼선호프 장군의 기병사단을 지원하는 임무였는데, 아니 삼선호프 장군의 이 기병사단이 일본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레넨캄프 이놈은 말이지 가서 놀고 있어. 지원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둘이 우연히 기차역에서 만나가지고 삼선호프 장군이 레넨캄프 장군의 따귀를 휘갈게 버렸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가지고 둘이 틀어잡고 레슬링이 벌어졌어. 이제 레슬링이 부하들이 뜯어 말려서 겨우 말렸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바로 옛날 호프만 중령이 관전장교도 호프만 대위가 그걸 봤어. 둘이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마침 러일 전쟁 때 두 사람이 군사령관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호프만 중령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견원지간이니까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각계격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만약에 둘이 협조했으면은 오히려 독일군이 포위돼서 괴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독일군은 뭐 때문에 이겼어요? 동심동덕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했어. 같은 행동. 그리고 나중에 보고했어. 이렇게 기동. 결재를 받아야 돼. 참모총장이 나중에 보고했어. 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금. 참모총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해도 문제가 없어요. 결국 힌덴부르크 원수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됩니다. 황제는 쫓겨나 버리고. 그런데 러시아는 북서집단군 사령관 찌린스키부터 레넨캄프 그다음에 삼선호프가 전부 다 자기 출세만 생각했어요.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출세해야지. 그거 생각했어요. 이심이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삼손오프는 자결하고 르헨캄프는 예편당하고 강등돼서 예편당하고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사업도 똑같아요.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 라인이 같은 마음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이 성공을 하는데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동양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어부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의 진나라예요. 진나라가 점점 커져. 이렇게 커져. 그러니까 나머지 6개 국가가 연나라부터 조나라 밑에 초나라까지 합종책이라고 해서 이제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서 200년간 평화가 와요. 평화가. 진나라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평화가 오니까 저끼리 싸워. 이제 내가 잘났다. 서로 자기 이익을 챙겨. 그래서 조나라가 연나라가 흉년이든 틈을 타서 연나라를 쳐가지고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나라에 보니까 깜짝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소진의 동생 소대라는 사람을 요 조나라 왕에게 보내서 조나라를 치지 말도록 하라고 설득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설득하라고 하는 내용이 요거예요. 해문왕에게 폐하, 제가 조나라를 오면서 연못가를 지나는데 대합 조개가 햇빛이 아주 쨍쨍 나니까 물가에 모래밭에 나와서 입을 벌리고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요새라는 놈이 대합 조개의 살을 콕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합 조개가 입을 꽉 다물어 버려가지고 이 도요새의 입을 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요새가 말했습니다. 대합 조개 이놈 2, 3일간 비 안 오면 너는 죽는다 이놈아. 그러니까 대합 조개가 대답했습니다. 도요새 이놈 너 2, 3일간 굶으면 너는 죽는다 이놈아. 그리고 서로 물고 놓지 않자 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망태에 2마리를 다 담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해문왕이, 그 왕이잖아요. 알았네. 내가 연나라를 침공 안 할게. 둘이 침공해가지고 물고 뜯고 하면 누가 잡아먹는다? 진나라가 잡아먹는다. 그러면 진나라 존일시킬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너와 스폰서가 서로 물고 뜯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라인은 망하면서 그 라인은 어떻게 돼? 파트너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다른 라인만 존일시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는 대합 조개하고 도요새하고 싸우고 있네.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야 되냐면 사실은 도요새가 먼저 나야 돼. 그렇죠? 도요새가 먼저 물었어. 그러니까 먼저 문 사람이 나야 돼요. 근데 안 놔. 안 놔. 사실 둘 다 죽죠. 조개, 너 2, 3일 비 안 오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조개는 너는 2, 3일 굶으면 너는 죽어. 그러고 이제 죽기 살기로 오겠단 말이에요. 자, 다음 우리 파트너와 우리 이 스폰서의 관계는 수어지교입니다. 물과 고기의 관계예요. 이것은 삼국지에서 유비 현덕이 유비가 한 말입니다. 유비가 맨날 쫓겨다녀. 조조하게 쫓겨다니고 송건한테 쫓겨다니고. 아이 근데 자기 밑에 장비가 있고 조자룡이 있고 관우가 있고 그 밑에 책사들이 있고 미축 같은 책사들이 있는데 맨날 쫓겨다녀. 맨날 쫓겨다녀. 그런데 어느 날 수경 선생 사마휘라는 분을 만났어. 그 당시 아주 그 노인이시고 석학이신데 제가 맨날 이렇게 쫓겨다닙니까? 그러니까 공 밑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씀? 관우가 있고 장비가 있고 조자룡이 있고 미축이 있고 이런 책사들이 있는데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비와 관운장 같은 분은 일대만이지. 그 장수들은 1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아주 맹장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장수들을 다룰 만한 사람이 없어. 그 장수들을 다룰 만한 사람이 없어. 아니 무슨 말씀? 내 밑에 미축이 있고
이런 책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누구를 구하면 됩니까? 봉추 선생이나 와룡 선생을 구하면 돼. 이 근처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구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와룡 선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갈공명이에요. 제갈공명. 제갈공명을 몇 번 찾아가서 만나요? 몇 번 찾아가서 만납니까? 3번 찾아가서 만나요. 3번. 뭐 3번 찾아갈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파트너 또는 고객 한 명 구할 때요, 한 13번은 찾아가야 돼요. 13번은. 그게요, 생각해 보세요. 유비는요, 한나라 황손입니다. 황족이에요. 황족이요. 그리고 총나라 왕이에요. 총나라 왕이라고요. 제갈량은요, 그 백면서생이에요. 거기다가 유비는 한나라 황족에다가 총나라 왕에다가 나이가 46세였어요. 나이가 46세. 제갈량은 그때 26살이에요. 26살. 26살밖에 안 돼. 그리고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백면서생이에요. 그러나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갔다. 맨 처음에 갔더니 유비가 온다는 걸 알고 제갈량이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동자한테 와룡 선생이 오면 좀 알려라. 그래서 그 와룡 선생이 왔다고 전가를 받고 갔는데 또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장비와 관우가 얼마나 화가 났어요. 특히 장비 같은 장수는 형님 오실 필요 없으면 내가 이 자식을 오랏줄로 묶어가지고 잡아갈 테니까 기다립시오. 유비가 그걸 못하게 합니다. 3번째 갔어요. 거의 2년이 걸렸죠. 3번째 가니까 낮잠을 퍼자고 있었죠. 유비가 왔는데 총나라 왕이 왔는데도 일어나지를 않아. 한나절을 퍼자. 근데 유비는 어디가 있어요? 대돌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부동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관우가 보니까 이 화가 치밀거든. 일국의 왕이 왔고 지금 황손이 왔는데 26살 처먹은 놈이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있거든. 유비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제갈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진작 왔다고 말씀하시지. 알면서 자고 있었거든. 그래놓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천하 삼분지계를 이야기합니다. 천하 삼분지계. 그러니까 천하를 3개로 나누세요. 황하유에게 중원은 조조의 100만 대군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쪽 양자강 남쪽의 원나라 지역, 지금 이제 강남이라고 그러죠. 강남 지역은 손권이 손씨가 대대로 왕을 하면서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재 임자가 없는 땅은 서촉 땅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천성 있는 땅, 맨날 지진이 일어나는 사천성, 그쪽 땅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차지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면 제가 돕고 동의하지 않으면 돕지 않겠습니다. 이미 천하를 3개로 나누세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길러서 민심을 얻으면 중원으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유비가 별 대책도 없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그렇게 한 것과 유비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고단수입니다. 고단수. 둘이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왜냐하면은 장비, 관우, 조자령 같은 맹장들을 다루려면은 26살 먹은 이게 백면서생이 그 장수들을 어떻게 다루겠냐 말이에요. 전부 40대 장수들이에요. 아주 범 같은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유비로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권위를 받아야 돼요. 유비도 나를 얻기 위해서 기다렸다 이놈들아. 요 권위를 받아야 돼. 유비 입장에서는 제갈량에게 그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이 범 같은 장수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은 어떻게 해요? 둘은 알면서 장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유비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우와 장비는 장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다 놓고 제갈량을 워낙 총애하니까 장비와 간우가 불평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의형제인데 왜 제갈량만 그렇게 총애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삼국지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내가 곡이라면
제갈량은 무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에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수어지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고기라면 고객은 뭐다? 무리다. 스폰서가 고기라면 파트너는 무리다. 이게 수어지교예요. 수어지교. 이것이 동심동덕입니다. 동심동덕이에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같은 마음, 같은 행동으로 하면은 애터미 사업은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포기만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것은 애국 사업이고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파트너와 동반 성장하고 국가에 많은 세금을 내면 이것이 애국자다. 애국자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월천댁, 오천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